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잭슨홀 연설을 하루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며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졌습니다. 해맥, 슈미트, 보스틱 총재는 확실한 데이터 없이는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신중론을 밝혔습니다. 8월 제조업 PMI가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금리 인하 확률은 82%에서 73%로 낮아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합의로 의약품 반도체 관세를 1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산 자동차 관세도 27.5%에서 15%로 낮추지만 관련 입법 후에 시행됩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고율 관세는 협의가 진행 중으로 한국 철강 업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이 삼성, LG, 현대차, 화나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포함된 15명이 합류했습니다. 사절단은 반도체, 조선, 원전, 2차 전지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현지 사업 확대와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선발대를 보내 관세 협상과 원전 협력 등 주요 의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자금 20억 달러를 핵심 광물 산업 지원에 재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지원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계획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5일 연속, 나스닥이 3일 연속 하락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3bp 정도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지수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 잭슨홀 미팅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수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벤트 잘 체크하면서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메타가 이번에는 채용 중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수원의 독소 조항이 공개되면서 노이즈가 꼈고 원전주가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노이즈 해소에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신규 실업자 수가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고용시장에 있어서 둔화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반대로 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크로 환경 속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메타 AI 고용 동결입니다.
메타가 AI 부문에 있어서 채용을 전면 동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전에는 고액을 제시해서라도 AI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열을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최근에 이제 샘 올드만의 이제 거품론하고도 이제 맥락이 닿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이제 투자자들이 어쨌든 약간 경계론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수개월간 50여 명의 대거 영입한 이후에 AI 부분의 전면 동결을 선언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저널 단독 보도에 따르면 메타가 이제 지난주부터 인공지능 연구원하고 엔지니어 신규 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채용에 대해서 중단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부서 간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으니까 르네상스가 좀 지나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이제 나도 억대 연봉, 억대 달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져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장밋빛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외부 인재를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최고 AI 책임자인 알렉산더 왕이라고 하죠. 직접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데 이게 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력 조정이 아니라 메타의 새로운 AI 조직에 대해서 숨고르기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의 어떤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 출범과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는데 어떤 실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거품론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약간 조정이 들어간 것 같고요. 해당 조직은 어쨌든 초지능, 응용 제품, 그다음에 인프라, 장기 연구 등 네 팀으로 재편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는 최근에 오픈 AI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애플 등 경쟁사들의 인재를 공격적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에게는 수백만 달러는 기본이고요. 많게는 1억 달러, 엄청난 금액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 패키지를 제안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데려온 인원만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막대한 비용 부담이 이제 일단 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이런 데 대해서 우려를 내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데 너무 많이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메타가 돈이 많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안에 있는 내부 인원들에 대해서도 박탈감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돈을 우리가 벌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의 성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채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50명에 대해서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인원이 적정하냐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논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강수를 두고 있고요. 어쨌든 최근에 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라마 모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성과가 어떤가라고 이제 되고 오고 나서 라마 모델에서 성과를 냈는데 이게 성과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있나 봐요. 오픈 AI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잘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내부적으로 새로운 초지능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정비에 대한 어쨌든 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숨고르기라고 일단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에서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쨌든 재편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트먼 CEO도 AI 버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상태고 추가적으로 나왔던 뉴스를 보면 MIT의 난다 연구팀에서도 생성형 AI를 도입했던 기업들의 5%만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95%는 전혀 이득을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좀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채용 동결이 나타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메타의 AI 경쟁력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분명히 그쪽으로 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가는 방향은 맞는데 이게 속도가 지금 이렇게 막 계속 가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론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승자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돈이 말라가는데 이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1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1등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시장 경쟁에서 1등도 아니고 사실 2등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타가 지금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어떤 고용 동결을 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시장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타가 이미 수십 명의 핵심 연구원을 영입한 만큼 이제는 안정화하고 효율적을 높이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리한 채용 대신에 어쨌든 현재 인원에 집중을 활용을 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를 해야 그다음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략적인 균형 조정과 내부를 어쨌든
역량을 강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델이 아마 예전에 구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재 유출이 많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신뢰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MS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어쨌든 파트너십 전략을 세워서 현명한 투자를 이끌어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데 AI 인재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픈 AI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애플 같은 경쟁사들이 지금도 적극적으로 인재를 이제 유출하고 있는데 메타가 채용을 멈춘다면 최고급 인재들을 어쨌든 놓치고 기술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계속 거의 꼴찌인 상황에서 계속 경쟁사 대비해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동결을 한다면 과연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내부 전략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혼재된 상황에서 이렇게 가면 투자가 지금 많이 들어간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미비하면 아마 후일에 이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아마 양날의 칼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라고 이제 내부 판단이 좀 잇따라서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현지 매체들 또한 AI 버블론이 불거지게 되면서 메타 역시 채용에 있어서 속도 조절에 나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내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개장 때 AI 버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죠. 전문가분께서는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 쪽에서 어쨌든 AI에 대한 수요가 탄탄함을 확인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시선이 다시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5 경쟁이고요. 최근에 일부 맥도날드 매장에서 빅맥 세트 가격이 치솟게 되면서 본사에서 가맹점주랑 협의를 거쳐서 콤보 세트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5 전쟁이 펼쳐진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뉴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의 이제 익스트라 밸류 밀 출시 계획이 나왔는데 우리 회사 이제 사옥 밑에 보시면 이제 그 1층에 맥도날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제 9월에 익스트라 월스트리트 본드에 따지면 오늘 9월에 맥도날드가 인기 메뉴 8종에 대해서 콤보 세트를 기존 가격보다 15% 낮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콤보가 보통 아침 메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그 맥머핀 세트 같은 경우에 보통 한 $8 정도 하는데 이 부분을 $5로 낮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월부터 $5 소세지 에그 맥머핀 세트를 $5로 하고요. 11월에는 $5 맥그리드 세트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8 빅맥 세트를 한 $10 정도 하는 거를 $8로 낮추고 10피스라고 있습니다. 맥너겟 세트도 이제 요거를 $8로 낮춘다고 하는데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맥도날드 하면 싼 메뉴라고 하는데 우리도 요즘에 맥도날드 이렇게 세트 막 먹으면 10,000원이 훌쩍 넘어가서 12,000원, 13,000원 정도 하거든요.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싼 메뉴라고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싼가라고 생각하고 웬만한 가격 정도라고 10,000원이 넘어가니까 이게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이번 결정은 사실간 수주간 본사와 가맹점이란 협의 끝에 마련됐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게 보면 아래 같은 혜택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맹점과 이제 이런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본사랑이 아니라 직접 하는 게 아닌데 이런 결정을 맺었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본사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해주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9월부터 결정이 안 나고 향후에 아마 이것도 이제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맥도날드가 원래 이렇게 저렴한 한 끼가 대명사였지만 최근에 이제 가격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미지가 좀 흔들렸는데 이번 아마 $5 세트가 이제 결정이 나면 브랜드 정체성도 되살리게 되고 고객의 발걸음도 다시 맥도날드 매장으로 돌리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맥도날드가 이렇게 되면 소비자 인식을 바꾸고 다시 가성비의 대표 브랜드로 아마 자리매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왜 바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소비자의 반발을 진화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인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가라앉히고 맥도날드가 여전히 가성비의 어쨌든 브랜드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맥도날드 정체성은 아마 상징하는 가격 포인트인데
이 너무 비싸다는 이미지를 계속 최근에 봤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아이스크림을 되게 싸게 먹은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아이스크림은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 1,000원 이하였던 것 같은데 상당히 높다라는 가격이 좀 들고 이를 통해서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가격의 어떤 시장 방어의 가격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경쟁사인 버거킹이라는 웬디스라든가 타코벨 같은 이런 것들이 저가 메뉴로 점유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맥도날드가 아마 경쟁을 피한다면 가격 경쟁을 피한다면 고객 이탈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결정으로 브랜드 위기를 막고 아마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가격 경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5달러로 성공을 거두면 아마 우리가 인식하는 이게 달러라는 가격의 CF가 아마 인식이 많이 될 텐데 김영철 씨가 했던 이 가격이 많이 나올 텐데 아마 이런 CF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외식 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물가 부담 속에서 저가 메뉴 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주신 것 같고요. 다시 5달러, 8달러로 복귀를 하게 되면서 저가 전략에 재가동을 걸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콤보 전략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도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 신뢰 회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시선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먼저 소비자들에게 5달러 세트는 단순한 메뉴가 아니라 이제 맥도날드가 가져왔던 가성비의 상징인데 이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어쨌든 가격 급등으로 흔들리는 브랜드 이미지 같은 걸 되살리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맥도날드 사실 가격으로 승부했던 거거든요. 맛으로 물론 승부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가 사실 미국이 지금 가시면 정말로 비싼 가격. 그게 사실 물가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특히 뉴욕이나 LA도 마찬가지인데 가보시면 정말로 이제 연봉이 1억이라도 사실은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빡빡한 가격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장기간에 유지된다면 충성 고객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식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저가 콤보는 가맹점의 수익성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어떤 단순 이가만으로 만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품질과 서비스와 경험이 개선돼야겠죠. 이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이벤트일 라는 불신도 났겠지만 이게 계속 돼야겠죠. 어쨌든 이런 건 조건이 돼야겠지만 결국 장기 효과라는 조건부가 따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맥도날드가 가격 인하는 일회성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일관된 브랜드 정책이 이어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품질 관리와 매장 경험이 강화된다면 브랜드 효과와 실질적인 성과를 낳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덧붙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단발성으로 할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전략을 좀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고요. 머스크 100만 달러 복권 소송입니다. 세계 최고 부호로 알려져 있는 머스크가 유권자 기만 혐의로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머스크가 주도했던 100만 달러 경품 행사와 관련해서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부분 살펴봐야 될까요? 어쨌든 지난해 대선 때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이제 100만 달러를 주는 팩이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지난해 이제 머스크가 직접 주도한 정치행동위원회 이른바 아메리칸 팩 진행한 홍보 캠페인이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좀 약간 문제가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데 헌법 지지 서명을 하면서 매일 100만 달러 이제 당첨 기회가 있다면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참가자들에게 개인 정보를 유출을 시켰어요. 뭐냐면 실제 당첨 기회가 없었고 이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허위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주민 제컬린 맥카터피가 대표로 나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단 소송을 했는데 이 부분에 정보를 계속 적게 했다는 겁니다. 머스크 측이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자신이 당첨 기회가 없는데 정보를 적게 했다면서 어쨌든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이 부분을 어쨌든 정보의 연방 법원이 집단 소송의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소송이 됐다라고 하는데 머스크 측은 이에 대해서 이것은 무작위 추첨이 아니라 팩 대변인을 뽑는 과정이었다고 하면서 복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당첨된다는 표현이 명확하게 사용된 만큼 일반 참여자들이 이거를 복권으로 인식할 만큼 충분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어쨌든 쟁점으로 다뤄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로 이제 단순한 이미지를 타격을 넘어서 법적 책임을 이제 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요. 정치 캠페인이나 거액 복권이 이제 이런 다양하게 이제 이런 정보를 이제 하는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향후에 이제 다양한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의미하는 게 다양하게 많은데요. 돈과 정치가 결합될 후에 법적 회색지대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약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첨 기대 심리를 이용한 개인 정보를 이제 수집했다는 점에서 데이터 남용 문제가 향후에 계속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라는 개인 브랜드가 신뢰 리스크가 어쨌든 커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세계 부호가 유권자를 기만했다라는 이미지가 이번에 이제 쟁점이 됐다는 점에서 정치 비즈니스 모두가 이제 리스크가 나왔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리를 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 유세를 돕는 과정에서 100만 달러 복권을 미끼로 삼아서 서명운동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때 당시에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를 적게 함으로써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 매일매일 지급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당첨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위장 복권이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미국 정치 캠페인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좀 생기게 될까요?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 활용 간행에 이제 어떤 제동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정치 캠페인을 할 때 청원 서명이나 온라인 이벤트를 내세워서 개인정보를 수집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어쨌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번 사안을 집단소송 대상이나 인정을 하면 경품 추천이나 금전 유인을 하면서 데이터 수집을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많이 했는데 요거를 이제 유권자 기만 행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나 전화번호라든가 어떤 개인 서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으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제 선거운동할 때 상당히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캠페인 투명성 강화 압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선거 캠페인 주체가 이벤트 성격을 더욱 고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누가 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권자가 실제로 어떤 가능성 이게 진짜 당첨인지 복권인지 아니 이벤트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을 것 같고 정확하게 어떤 행사인지도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 논의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행사인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지도 계속 이야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행법은 불법 기부나 뭐 외국의 작은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촘촘하지만 경품을 미끼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 돈을 대는 건지 어떤 행사인지가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회색 지대가 드러났고 이번 사건이 어쨌든 그 부분에 어쨌든 금전적으로 제한된 법들이 회색 지대를 가려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은 단순한 경품 논리를 떠나서 돈과 데이터와 결합한 새로운 정치 캠페인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머스크는 지금 현재도 걸려있는 리스크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법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중국 스테이블 코인 행이고요. 각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리한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쪽에서도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한 건데 중국 국무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위안화를 글로벌 사용의 확대를 하나로 이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2021년 암호화폐 채굴을 전면 금지했던 중국이 기존 기조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환을 좀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홍콩이나 상하이나 이 정책을 거점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홍콩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 법규를 마련을 했고 상하이는 디지털 위안화와 국제 운영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상이 현실화가 되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맞서서 위안화가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넓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에 맞서서 이제 지금 위안화가 이제 달러에 맞서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일의 기름에 맞서서 이제 맞서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암호화폐에 맞서서 이제 위안화가 맞서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지털 화폐도 이제 맞서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이제 나오자 이제
시장도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증시에서도 핀테크라든가 스테이플 관련 종목이 어쨌든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지수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중국의 이런 행보는 디지털 자산이 호용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시스템 속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안화가 지금 어쨌든 달러의 강달러에 맞서서 계속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 위안화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등장한다면 국제 어쨌든 금융지수에 작은 변화가 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약간 저는 궁금한 게 비트코인 채굴이 금지가 됐느냐? 아직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 암호화폐 채굴이 금지가 되고 있고요. 채굴장 단속이라든가 거래소 폐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누가 통제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이제 이런 부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안화 국제화 전략이 변했다라는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위안화의 보완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주택에 대한 어쨌든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달러에 대해서 어쨌든 위안화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만약에 확정되게 된다면 지금 중국은 4년 만에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정책의 대전환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위안화에 대한 가치가 좀 절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상을 좀 높이려고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도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달러 중심에 있었던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금융권의 어쨌든 많은 것들을 좀 약간 노출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중국 자체가 이 금융권을 어쨌든 폐쇄적이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으면서 다만 이걸 넓히려면 시장 점유율을 분산을 하는 게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의 99% 이상이 달러 기반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어쨌든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등장하면 특히 아시아와 신흥 거래국 일부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는 상당 부분이 어쨌든 중국권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교육이 많은 국가 1대1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여국 중심이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은 아마 이걸로 상당히 많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달러로 가능해 왔는데 위안화 버전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디지털 어쨌든 금융시장에 대한 이 부분이 달러 독점에 약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단기간에 달러 우위를 뒤집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동남아 지역은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가보시면 화격권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뢰와 규제 경쟁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안화가 스테이블 코인은 중국 중심의 보증 강점을 내세울 수 있지만 동시에 자본과 통제가 정치 리스크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이 부분만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개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중국 시장을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발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민감과 병행해서 규제를 결합해서 신뢰를 강화하고 있는데 향후에 중국이 이 부분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이 발행한다는 자체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개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달 말에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 위안화 국제화 로드맵을 통해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라는 내용들 보도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홍콩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전진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용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가격 인상인 미국이고요.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일본의 복합기업인 소니가 콘솔 플레이스테이션 5에 대한 가격을 약 $50 정도 인상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 게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이거 어쨌든 미국이 8월 21일부터 이제 미국에서 전 모델에서 $50 인상된다고 하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면 디지털레이션,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쓰는 것들은 $449.99에서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스탠다드 모델은 $499.99에서 $549.99로 이제 $100가 인상되고요. 프로 모델은 $699.9에서 $749.99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 가까이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요.
이게 어쨌든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관세 최고 25% 부과하면서 소니 전 모델에 대해서 압박에 했기 때문에 사실 $50가 아니라 $100는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산업 전반의 확산 움직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번 조치가 소니만의 결정은 아닙니다. 유사한 이유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라든가 닌텐도 스위치는 이미 가격 인상을 결정했고요. 이는 전 세계 게임에 전반적으로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유저들에게 상당한 어쨌든 우울함이 물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국은 인상은 무작정 소비자를 겨냥한 결정이 아니고요. 달러 대비 압박과 무게임에 대한 플레이어들의 콘솔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보시면 주요 생산지를 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소니 오랫동안 폭스콘과 이제 메가트론의 위탁 생산을 협력해서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가 일부 부품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본사가 이제 대부분 생산하고 있고 이게 동남아시아 대부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세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관세와 가격 문제가 어쨌든 대중의 수입 관세를 묻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정치적 요소와 관세 충격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요인과 환율과 공급망의 압박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로 인해 일본 기업이 어쨌든 미국 내 판매 마진이 줄어들었고 글로벌의 이제 부품망에 불안이 겹치면서 제조 원가가 크게 뛰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요인도 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콘솔의 원가 마진이 너무 낮습니다. 소니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닌텐도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와 이제 구독 서비스로 되는데 이게 원가 마진 부담이 흡수하면서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 외에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마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유저들이 지금 트럼프 정부를 너무나 원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가격 원세.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너무나 이제 원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기사로 나오고 있고 이게 외신을 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플레이스테이션 5의 미국 가격을 관세 때문에 인상한다라는 소식이고요. $50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약 7만 원 정도입니다. 관세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듯한 움직임이 이제 걱정했던 대로 나타나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관세 정책이 다른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한테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플레이스테이션이 이제 이거 외신을 탈 정도로 게임기 하나인데 왜 이렇게 외신을 타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게임기가 단순 취미재가 아니라 글로벌 IT 제품의 상징적인 거라 PS5가 이제 약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미중 갈등과 연결된 상징성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게임 전자제품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임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TV 등 주요 전자제품이 대부분 아시아에서 조달을 합니다. 관세가 높게 부과가 되면 제조사는 원가가 상승하고 소비재가 가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PS5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제품 역세에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요. 특히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LG 제품도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거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정량도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기업의 이제 전략이 대응입니다. 소니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마진을 방어했지만 이는 다국적 기업 역시 무역 갈등에서 공통적으로 취하는 방어적 전략입니다. 그래서 관세라든가 환율이나 갖게 되면 소비자 가격에서 정가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생존 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 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모두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전형적인 무역 전쟁의 결과물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결과가 이제 관세의 이제 무역 원가를 흔들고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과정이 이제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 앞으로는 글로벌의 무역 질서 속에 반복되는 이런 패턴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모두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어떤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두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관세발로 물가가 충격을 받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부담하는 형태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관세에 대한 키워드까지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그린 리소스가 21% 급등하면서 1위 차지했고요. 한전기술 16% 올랐습니다. 대우건설 13%, 대한조선도 12% 오름세 보였고요. BHI까지 9.54%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가 28% 떨어지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G2G바이오 12% 빠졌고요. 한중 NCS와 CS윈드 나란히 7% 낙폭 그렸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6.81% 조정받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보겠습니다. 원전주의 독소 조항이 공개가 되면서 급락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좀 말아 올리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가적인 뉴스들이 좀 붙어주면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했거든요. 어떤 내용들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며칠 동안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논란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졌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많이 떨어진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미국과의 원전 협력 기대감이 다시 커진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 규모를 지금의 4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원전 300기 정도를 새로 짓겠다는 얘긴데요. 문제는 미국이 원천 기술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짓고 또 운영할 공급망이 거의 무너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직접 한국의 시공 능력이 뛰어난 한국 기업이 들어와 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국수력 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합작 회사를 꾸려서 미국 시장을 함께 공략하기 위한 합작 논의까지 진행 중이고요.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유럽보다 미국 시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막혀있던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 기대감이 어제 원전주 전반의 반등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시공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 노이즈가 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재하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이 제기가 되긴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집중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붙어준 와중에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포인트를 좀 주목해야 될까요? 네, 앞으로는 이 합작 논의와 정책 그리고 조만간 있을 정상회담 결과가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함께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조인트 벤처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지분이나 주도권을 누가 지게 될지가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만약 한국 쪽이 불리한 조건을 다시 떠안게 된다면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겠고요. 또 오는 25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원전 협력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의 반등은 단순한 저가 매수 효과에만 그치지 않고 이런 중장기적인 협력 가능성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적인 뉴스가 좀 붙어주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고요. 빌 게이츠 이제 회동하면서 여기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원전과 보건 쪽의 협력을 희망한다라는 코멘트가 붙어준 부분도 아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보면요. 오늘 한 1, 2% 정도 상승세 보입니다. 한 2%까지 올라와 있네요. 62,800원 선입니다. 6만 원 선이 가장 큰 이제
지지 라인이었는데 여기 이탈했을 때보다 지금 일단 한 2,800원 이상 좀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고요. 주가가 7% 넘게 올랐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잘 움직이지 않는 종목인데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큰 상승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상승 배경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롯데케미칼이 급등한 이유로는 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업계와 함께 이 석유화학 산업 재편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 10곳이 모여서 협약식을 열고 에틸렌 생산량을 최대 370만 톤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에틸렌은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인데 국내 생산의 4분의 1 가까이를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공급 과잉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중국과 중동의 저가 물량 공세로 국내 업체들이 계속해서 적자를 내왔습니다. 실제로 롯데케미칼은 7분기 연속 적자에다가 2분기에는 4,70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감산 발표로 인해서 앞으로는 공급 부담이 줄고 가격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여기에다가 정부가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정부 쪽에서 은행한테 석화 기업들 지원하게 된다면 대손 충당금 적립 예외를 검토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붙어주게 되면서 구조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끌어올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들이 앞으로를 좀 바라봤을 때 투자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구조 개편이 실제로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제대로 진행이 되느냐겠죠. 정부는 업계가 연말까지 구체적인 재편안을 내놓으면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 같은 맞춤형 지원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각 회사가 먼저 스스로 비용을 줄이고 구조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구호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설비 감축과 사업 효율화까지 이어질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감산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공급 과잉 문제가 줄어들고 업황 개선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시장 기대는 금방 꺾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재편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줄이고 동시에 수소나 고부가 소재 같은 신사업으로 빠르게 체질을 바꿀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이 말뿐인 구조조정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를 지켜봐야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제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는지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상승은 정부와 업계에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잘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강보합 정도 지키면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 우리 조방원들이 좀 흔들렸던 노이즈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회복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또 조선도 강한 모습이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2% 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상승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네, HD 한국조선해양의 주가가 올랐던 건 두산비나의 인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20일에 두산에너빌리티와 주식 매매 계약을 맺고 베트남 법인 두산비나를 약 2,9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요. 두산비나는 그동안 화력발전용 보일러, 항만 크레인, 그리고 LNG 플랜트 모듈 같은 이 대형 설비를 만들어 온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수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이곳을 독립형 탱크 전용 기지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탱크는 LNG 추진선과 LPG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까지 친환경 선박에 꼭 들어가는 핵심 장치입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가 환경 규제를 점차 강화하면서 이런 선박 발주들이 늘고 있고요. 탱크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조선 빅3 중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처음으로 이 전용 거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베트남 거점의 장점도 큽니다. 인건비가 낮고 아시아 주요 수요지와 가까워서 물류도 효율적입니다.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이고요. 공급망 다변화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산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기대되면서 어제 주가가 올랐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인수와 관련된 이슈가 붙어주면서 어제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번 인수를 두고서 조선업계에서는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인수가 조선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경쟁 구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LNG나 LPG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까지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선박들에는 독립형 탱크가 꼭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탱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느냐가 선박 건조의 수익성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두산비나 인수로 그 기반을 먼저 마련하게 됐습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화력발전 기자재 중심이던 두산비나를 매각하고 그 자금을 SMR이나 가스터빈 같은 미래 에너지 사업에 다시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거래가 HD 한국조선해양에게는 친환경 선박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국내 조선업 전체로 봤을 때도 입지를 강화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과 관련된 내용 체크해봤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0.7% 정도 움직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연이틀 정도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6% 넘게 떨어진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크게 밀렸던 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해온 주들의 전기요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까지 전했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어제 6% 넘게 빠졌고 CS윈드와 하나솔루션, SK 이터닉스 같은 다른 종목들도 줄줄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태양광 쪽은 특히나 미국 쪽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등락폭이 좀 큰 섹터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하락했던 쪽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퍼스트솔라가 7%, 솔라이즈가 한 5%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장도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업종 전반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네, 사실 이번 발언을 통해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전에도 해상풍력 개발구역 지정을 취소했고 또 환경보호청이 지급하던 친환경 보조금도 없애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치들로까지 실제로 이어지게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늦춰지거나 규모가 줄어들 수 있겠고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도 미국은 꽤나 큰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면 단기적으로 매출과 실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제적으로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이미 큰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결국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구체화될지가 핵심입니다. 일단 시장은 이번 발언을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관련주들을 일제히 팔아치웠고요.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업종의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0.95%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쪽에 그나마 좀 연관성이 높은 태양광주가 해나솔루션인데 오늘 0.85% 정도 약보합 지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보시고요. 다음 종목으로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3% 넘게 밀렸습니다. 그동안 잘 지지하고 있었던 라인도 조금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세한 내용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이번 하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AI 버블 논란이 투자 심리를 크게 흔들었는데요.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최근 AI 기업 가치가 이미 통제 불가능할 만큼 과열됐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글로벌 반도체와 기술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고 SK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내부 이슈도 함께 겹쳤습니다. 바로 성과급 갈등인데요. 노조는 영업이익의 10% 전액을 성과급
상한가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에 사측은 1,700% 상한과 플러스 알파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합의가 쉽지 않은 분위기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태원 회장이 성과급이 3,000%, 5,000%까지 늘어나도 직원들이 반드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더 부각이 됐습니다. 결국 대외적으로는 AI 거품 논란과 또 내부적으로는 성과급 갈등이라는 이중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24만 5천 원 요선이기는 한데 이제 5일선, 21선, 60일선까지 연이틀 지금 이탈이 나온 상황이라서 차트상 좀 지키고 있었던 25만 원, 26만 원 선에서 살짝 내려와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고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HBM 경쟁에서 이 두 기업들의 차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차세대 제품인 HBM4 진입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이후에 삼성전자는 18% 넘게 올랐지만 SK하이닉스는 4% 넘게 빠진 상태입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경쟁이 치열해지면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줄고 또 수익성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HBM 전체 수요가 워낙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SK하이닉스의 HBM 매출이 올해보다 30%가량 늘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쟁과 불확실성이 부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성장성 덕분에 반등 기회가 남아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오늘 0.82% 프리마켓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추가적인 소식 좀 전해드리자면 이제 반도체 칩스법 관련해서 행정부 쪽에서 칩스법 지원을 해주면 지분을 취득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온 상태죠. 이에 대해서 TSMC가 재정 지원을 받을 이유 없다라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은 일단 없는 상태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일장시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7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공대현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뉴욕 증시에서는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좀 관망세인 자세가 이뤄졌고요. S&P 500 지수는 연일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 또한 계속해서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에서도 좀 엇갈린 흐름이 나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밤에 있을 그 연설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가 중요하겠죠.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4일 만에 좀 반등을 해주면서 전략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제는 좀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박스권 안에서 그래도 좀 떨어졌다가 조금은 반등을 해줬습니다. 요즘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요즘에 좀 어려운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었죠. 네. 그러다가 어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반등세를 그래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시장은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배경인데 사실 이번 주까지는 오늘 11시에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있고 파월의 연설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은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 동결할지, 금리 인하가 속도가 더 붙을지 그 여부에 따라서 좀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바닥을 좀 다져주는 게 관건일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이시바 총리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업들의 총수들과 함께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협의가 잘 이루어질지 그 여부에 따라서 다시 시장은 반등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파월의 의장이 연설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오늘은 좀 전강 후약 기조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그리고 뭐 원전이라든지 조선 이제 등등등 품목별로 미국이랑 정상회담에서 나눌 대화가 어떤 걸 나눌지 그 여부에 따라서 좀 반등세가 강하게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글로벌 기업들이 항상 지금까지 AI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호실적을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역시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반도체를 선두로 좀 고개를 들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은 요즘입니다. 일단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이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아무래도 다음 주 25일이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품목별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있을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에 반도체 관련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장 전에 원전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투자자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뉴스인 것 같은데요. 지금 빠르게 좀 긍정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원전 확대를 위해서 한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러브콜을 좀 취한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원전주들도 일제히 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관련해서. 네, 원전은 사실 지난주 화요일 날에도 사실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네. 브리핑을 드린 적이 있죠. 네. 박스권 하단 밴드만 하회하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원전도 이 3,500억 대미 투자를 단행할 때 원전도 품목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요인이에요. 우리나라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들고 가는 게 반도체, 배터리, 원전, 조선 등등인데 이 품목을 들고 가는 중에서 미국이 선택하는 품목이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고 원전이라든지 조선은 한국이 지금 유일하게 강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온도차가 좀 3일 전과 이틀 전과는 너무 많이 좀 다른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제 눈에는 박스권 범주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번 주는 좀 바닥을 좀 다져주고 다음 주부터는 좀 반등이 나와주는지 그 여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자국의 원전 확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좀 원전에 대한 이 센스가 좀 강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좀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라는 뜻을 밝힌 만큼 우리 증시에서도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7% 상승 흐름을 가졌죠.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된 팀코리아 전반적인 산업들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1.9% 상승하고 있고요. 산전기술도 4%, 한전산업이 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1%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원전에 대해서 좀 스탠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금요일인 만큼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뉴욕 증시에서는 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만큼 파월 의장의 이 발언들이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AI 거품론까지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투심이 얼어붙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하락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가졌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시작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5% 상승하면서 3,16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7% 상승하고 있습니다. 77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도 어제 코스피가 좀 4개월 만에 다시 좀 반등을 해주면서 좋은 흐름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5위 5개 종목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반도체 투토, 삼성전자 1.56%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기사로도 지금 증권가들 이제 목표 주가로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HBM에 대한 출하량 급증뿐만이 아니라 3분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스탠스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 어제 좀 큰 폭으로 빠졌었죠. 그러다 보니 오늘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1.01% 상승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올라가고 있네요. 0.81% 상승하면서 요즘 배터리 업계에 대한 호조 기대감이 깃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ESS 시장뿐만이 아니라 LFP 배터리 관련해서도 호재가 또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59% 상승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흐름들이 일단 상위단에서는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3% 반등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상위 종목들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일단 알테오젠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40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펩트론도 지금 보합권이지만 지금 약간의 하락에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일제히 좀 반등을 해줬는데 파마 리서치도 0.44%, HLB 또한 0.25% 상승하면서 그래도 오늘도 좀 상승부를 켜주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도 오늘 바이오 종목들 좀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수급 상황도 살펴보자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상황이지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또 외국인의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좀 더 큰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침 상황에서는 코스피가 오늘 1.13% 반등하면서 좀 상승 출발하는 만큼 오늘의 전략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아침 상황 일단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피가 좀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피가 지금 3거래일 연속 고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파월의 연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후장 들어서는 이제 좀 관망세로 인해서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 상승폭을 좀 축소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보실지 단기적으로 보실지 포지션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는 나름 좀 다 선방하는 모습이죠. 물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더 강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반도체를 선두로 오름세를 보여주는 게 확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업종별로 본다면은 오늘도 조선주가 좀 눈에 띄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조선에 이어서 뭐 전력이라든지 전선 관련주 그리고 원전 관련주가 강세가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전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력이라든지 전선 역시 순환매가 에너지 관련주가 같이 자금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도 눈에 띄게 지금 1승을 선두로 같이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조선이라든지 알래스카 LNG도 같이 오름세가 보여주고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뭐 본행제 관련주도 너무 좀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동성화인텍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배경인데 오늘은 다만 마이너스 1%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LNG가 올라가면은 본행제 관련주, 선박 관련주 그리고 조선 관련주도 같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전이 올라가면은 전력이나 전선도 후발주로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자금이 몰리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정말 원전주들이 다시 반등을 해주니까 전반적으로 전력이라든지 변압기 쪽으로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AI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장기적으로 계속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들은 나오고 있었지만 지금 원전에 잠깐 반짝여서 좀 흔들렸던 만큼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는 반등이기보다는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관세 문제도 있잖아요. 또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에 관련해서도 관세가 50%좀 매겨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사실 좀 변압기들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좀 갈 수 있을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이쪽으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변압기라든지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추가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가 있다는 그런 네. 우려감 때문에 사실 이미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좀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미 선반영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 관련주가 같이 올라가면은 동시에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의 수출액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는 반도체랑 1위가 2위가 반도체랑 자동차죠. 그리고 요즘에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게 선박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9월 1일부터 5일까지 수출액 반복 품목별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을 또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까지 눈여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동향도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니까 반도체가 29.5% 늘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반도체도 다음으로 한번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도 좀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또 잘 갔었던 이 전일장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삼성전자가 다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가 좀 일제히 상향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 관련해서 HBM 관련된 이제 엔비디아 향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이런 관련해서 아무래도 SK하이닉스보다는 지금은 삼성전자에 조금 더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삼성전자가 HBM4 샘플이 통과됐다는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제 하반기에는 엔비디아 승인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더 실리고 있어서 네. 실적이라든지 매출, 영업이익이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해서 주가에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도 이런 기대감이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아직도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애플 역시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있지만은 애플도 아이폰을 17일 9월 9일 날 공개를 할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가 100%, 200%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을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이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려스러운 점은 앞으로 반도체 관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국은 제외되는지, 혹은 100%, 200%에서 적용이 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좀 상방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아직 추세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는 우상향 국면에서 횡보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박스권 상단 밴드를 돌파해 주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안에서 그래도 우려스러운 점은 이 관세율이 얼마나 찍히는지에 따라서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도 투자 포인트 이제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 아무래도 이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에게 지분 인수를 좀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오늘 또 TSMC에서는 지금 거부 입장을 또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관련해서도 좀 타격을 같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할까요? 네, TSMC는 거부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은 네. 삼성전자도 지분을 좀 인수를 확대하겠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한 적이 있죠. 네. 그 점은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늘 좀 오름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뭐 가정용 볼리도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뭐 스마트 안경도 출시를 앞두고 있고 하반기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라서 주가가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8만 전자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중장기로 본다면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같은 바탕에서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이제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 주가에 실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7만 4천 원 부근을 좀 두드려 주는지 그 여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안에서는 엔비디아 향해 이런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수주를 이뤄낼 수 있을지, 실적이 찍힐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 안에서도 유리기판 쪽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인텔이 유리기판 R&D를 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 조금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리기판 R&D 중단 소식 좀 단기간으로 충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그런지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중단 상황은 국내 장비가 수요가 더 감소될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3분기, 4분기 매출이 더 줄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반도체 관련주 대장주들이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9월 1일 날 이제 수출액 품목이 발표가 됐을 때도 반도체가 이번에도 좀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와준다면은 유리기판 역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수출의 데이터가 좀 잘 나와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반도체 전략들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태양광 이야기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과 태양광은 사기극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전문가님께서는 태양광이나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셨잖아요. 이쪽으로의 이제 모멘텀이 이제 끝난 건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매파적으로 발언을 네. 하면서 석유를 사야 되지 이거 왜 태양광을 투자를 하느냐 하면서 이제 조 바이든을 비판하는 발언을 좀 많이 그런 스탠스를 구축을 해왔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은 당연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이나 뭐 신재생에너지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또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모멘텀을 받아서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발언이 지금 힘이 실리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책에 따라서 또 어떤 주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또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STV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양시장 모두 강보합 정도 지켜주고 있고요.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3,100선 지지하고 코스닥도 780선 위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증시가 계속 이제 연일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 이제 뭐 파티 끝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일단 지금 증시를 전반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아직 선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일단 지금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지금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금 시장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파월 의장에게 지금 사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연준 의원 후보들을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거론을 하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파월 의장이 그동안 이제 유지를 해왔던 고금리 기조가 지금은 누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물론 연중에 이런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낙관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이제 소폭 상승하는 영향들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 지금 포지션이 다시 바뀌는 것을 볼 때는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엊그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꽃버스를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도 반면에 또 증시가 다시 이제 혼조세가 좀 됐다. 오히려 이제 좀 보합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뭐 선단을 하기는 좀 어렵다. 특히 이제 주말 효과도 있고 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다 보니까 저는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이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그래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두산 엘리버리티를 비롯해서 뭐 종목이 이제 급락이 나오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맞아요. 이제 이번 주에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이 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한국 시장이 다른 나라의 증시가 조정을 받는 동안에도 강세장을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습니다. 지난 두 달 이상을 두 달가량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 종목을 비중을 줄이면서 나오는 현상들이 오히려 개인이나 기관들의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좀 공격적인 패닉셀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급락을 나왔을 때는 이제 이때가 추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하고 접근을 할 때 이럴 때는 큰 비중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뭐 나누어서 접근하시는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지금은 좀 심장이 좀 졸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분할 매수 하실 때는 가령 내가 5% 정도 아니면 뭐 10%의 종목을 갖고 있는데 추가로 내가 10%를 사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덜컥 5% 이렇게 추가로 매수하시기보다는 뭐 1%, 2%씩 여러 번 나누어서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봐요. 그만큼 이제 아직 빅 이벤트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치적 변동성도 굉장히 많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성은 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기업들, 특히나 펀더멘털이 강했던 기업들을 마냥 포기하기에는 아직 시장은 신뢰를 완벽하게 잃지는 않은 모양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일단 살펴보고 왔습니다. 양시장 모두 강보합 정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다소 좀 잠잠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AI이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올트먼 CEO의 버블론이 불거지게 됐죠. 닷컴 버블 시기와 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버블론이 다시 한번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MIT의 난다연구소에서도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기업의 5% 정도만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95%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위축이 됐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를 변곡점으로 해서 AI에 대한 시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엔터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관세 무풍지대기도 하고 최근에는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콘텐츠 쪽으로 좀 더 넓게 보면 해외 드라마 관련해서도 좀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이 수급이 게임이나 다른 쪽까지 좀 확산될 수 있을지 함께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함께 열어보시죠. 마지막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일단 엮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가 또 한미 정상회담이라서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이 같이 가게 되고요. 의제로 올라오게 되는 키워드 본다면 뭐 조선이랑 원전, 뭐 자동차, 남북 경협까지도 좀 더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가 좀 등장하고 있어서 이벤트 앞두고 어떤 전략들 취해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AI부터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올트먼 CEO 가 AI 버블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AI를 주목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이제 샘 올트먼이 이제 챗 GPT의 CEO죠, 말 그대로 오픈 AI CEO인데 지금 챗 GPT가 계속 이제 뭐 강조가 되면서 AI 서비스 뭐 커질 것이다, 시장 확대된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근데 갑자기 정작 이 사업의 가장 선두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닷컴 버블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닷컴 버블을 우리가 복기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뭡니까?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새 시대가 되면서 그때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성이 클 것이다라고 베팅을 했었고 오히려 여기에 이제 베팅을 하지 않고 기존의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가치주 쪽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 워렌 버핏이에요. 그래서 사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안목이 깊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2000년도 초반에 이 IT 버블 때 당시에 왜 우리는 인터넷 기업 안 삽니까라는 얘기에서 유일하게 그걸 반대 선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증시 자체가 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있던 상태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사실 이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으로 어떤 침체기가 온다던가 하는 거는 사실 계절과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통상 한 10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년 정도의 주기를 했을 때 경제가 한 번씩 굴곡을 굉장히 많이 맺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굴곡이 한번 왔었죠. 언제냐면 2020년도 코로나 때입니다. 이때 사실 금융위기적으로 봤을 때도 왜냐하면 역대 최장기간 동안에 유동성이 풀려있던 상황이고 금리 완화 기간이 굉장히 오래다 보니까 물가 부담이 계속 압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 이제 미중 무역 전쟁까지 강화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제조업 부담이 굉장히 커졌었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사실 각국에서 포지션들은 원래 금리를 인상하는 전략을 갔었었는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팬데믹이라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경기를 더 살려야 된다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간가 훨씬 더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정부 뭐 숨만 쉬어도 어마어마한 부채가 나간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원인도 그동안 갖고 와 있던 이 수많은 부채들이 지금 눈덩이처럼 굴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노우볼 효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뭐 IT이기 때문에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유동 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렸었고 지금은 어떤 정부나 주요 기관들이 이제 이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성이 조금 많이 지쳐지지 않나 이런 의미로 지금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IT 버블 때 당시, 닷컴 버블 때 당시와 지금 AI 버블이라고 얘기했던 이 샘 올트먼의 입장에서 사실 이제 각 주가나 우리가 흔히 말하면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 주가를 보면은 굉장히 비싸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다라는 걸 알겠는데 덥석 네. 사자고 하니 사면 맨날 내가 사면 맨날 떨어진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이게 현명한 가격일까라는 부분에서는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인데 일단 절대 의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선점 경쟁이 과열이 된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부 출혈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훼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단기적인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은 훼손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과거 닷컴 버블 때 인터넷 기업들이 다 끝장날 거다라고 했지만 지금 인터넷 안 쓰는 기업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대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옥석 가리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처럼 붐이 일어나게 되면은 너도 나도 태과가 AI 태그를 달고 들어가면은 다 주가가 뜁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일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자금이 들어갔다가 회사 말아먹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거는 닷컴 버블 때도 똑같았습니다. 자, 우리 팬데믹 때 한번 떠올려 볼까요? 2020년, 21년도 때 개발자라고 해서 내가 코딩 학원 다녀서 3개월 바짝 다니고 졸업해서 취업하면 연봉 얼마 씁니까? 4, 5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개발자 연봉 얼마인가요? 3천 정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초보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 프로그래머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연봉이 그만큼 많이 낮았어요. 왜? 수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샘 올트먼이 얘기를 했던 이 AI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재반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좋게 말하면은 이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인력 풀들을 양성해서 또 추가적인 어떤 사업들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겠는데 실제로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에서의 어떤 고급 인력이라든가 혹은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금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 AI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 설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AI 버블이라고 얘기한 것은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일단 증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양적 완화를 오래 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주식이라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 다만 우리가 성장성을 좀 더 앞당겨서 미래 가치를 앞당겨서 투자하는 것이 주식이다 보니까 가장 성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이 AI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AI 버블이다라고 언급을 한 것. 그다음 네.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따른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 즉 우리가 지금 최근에 원전 테마 잘 간다 얘기를 하더라도 원전이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를 이미 보유한 상황이었다면 전력에 대한 문제는 적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전력이 부족하다. AI는 전기 먹는 하마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원전주들이 간다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는 우리가 인프라 쪽을 봐야 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AI 테마를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AI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스트 소프트도 있고 뭐 플리토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을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오히려 AI 소프트웨어가 강세가 됐을 때는 하드웨어 부분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될 것인데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지금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소버린도 출범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 주도의 정책 주도성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게 더 좋은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을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AI인데 정작 소비자가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GPT를 쓰는데 저도 GPT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뭐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를 내두고 쓴다고 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를 짜는 걸 잘 몰라요. 그러면 매달 3만 원 나가긴 하는데 똑똑한 것 같긴 해. 근데 내가 굳이 이 돈을 내고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장 자체가 오히려 역으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 잘한 기업들이 매출은 빨리 잡았는데 마케팅 비용이 비싸니까 또 영업이익률이 안 좋아요. 그쵸.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장주를 잡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소프트웨어 쪽의 시장이 계속 강세가 된다라고 했을 때면은 상대적으로 덜 가면서도 오히려 필요가 계속 나오는,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섹터는 저는 보안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면서 아마 유튜브에도 댓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저급한 채팅들이나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요. 근데 이게 다 AI로 작성을 한 겁니다. 네. 제가 실제로 어떤 모 경제방송, 증권방송에 있는 채팅 댓글을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AI끼리 서로 댓글을 주고받고 있어요. 댓글에 그 밑에 또 댓글을 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데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장이 계속 커진다는 거는 결국은 AI가 발달을 했을 때 문제점은 우리가 어떤 언론이나 여론에 대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사회 조작을 하는 뭐 사보타주와 같은 행동이 될 수 네. 있다는 거죠. 또 이제 해킹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얼마 전에 뭐 NH에서 또 이제 해킹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NH뿐만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공격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보안 산업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좀 소개를 드린 거는 AI 부분에서 특히 이제 하드웨어 쪽과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좀 얘기를 많이 드리면서 좀 강조를 드렸는데, 혹여나 이제 좀 AI 산업에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일단 이 두 기업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엑스게이트 그리고 이제 KINX입니다. KINX는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IDC,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의 매출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과거에 이제 망 사용료 논란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진출했던 해외 이제 트위치라는 서비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플랫폼, 게임 시청을 할 수 있는 뭐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숲과 같았던 트위치라는 플랫폼이 이제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을 했던 기업인데, 그만큼 이제 AI 산업이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데이터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자료, 토큰 등을 계속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공간이 이제 KINX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양자 보안 쪽에 대해서 이제 VPN을 상용화를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번 5월에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제 암호 모듈 검증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양자 VPN이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아직 양자 컴퓨터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엑스게이트가 지금 발빠르게 먼저 지금 대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공인인증서를 비롯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수많은 암호 체계들, 그리고 뭐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암호 체계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체계가 이제 RSA 체계라고 해서 이 체계가 지금 사실 한계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AI가 발달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반복 작업을 여러 번 수행을 시킬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반복 작업이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자 암호 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는 기존의 이분법 코드, 그러니까 0과 1로 이루어졌던 그 컴퓨터 코드에서 이탈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기술력 자체의 확보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암호화폐 쪽에서도 뭐 이번 AI 산업 때문에 암호화폐가 더 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당연히 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선 지금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하드웨어 부분이 좀 더 크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동안 이제 소외가 꽤 오랫동안 됐던 보안 섹터들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본다면 일단은 보안 쪽, 그리고 하드웨어 쪽으로 본다면 인프라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선을 이번에는 다음 주에 일정이 있는 한미 정상회담 쪽으로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의제로 아마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게 조선 쪽일 겁니다. 오늘 보면은 테마 쪽에서도 피팅 밸브 쪽 잘 가고요. 원전 쪽, 그리고 조선 기자재 이런 쪽도 오름세를 시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 쪽 먼저 보면요.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이 대통령이 필리조선소 간다고 대통령실에서도 어제 언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앞두고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조선 쪽은 그래도 세론보다는 어떤 뉴스가 나와주면 더 잘 갔던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주 일정 앞두고 오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무리한 비중을 가져가시는 건 맞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파티가 끝나잖아요. 정상회담 때 나오면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마스가 때문에 뭐 조선주 잘 갈 것이다, 지원할 것이다. 우리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마스가도 그렇고 조선주도, 마스카를 비롯한 조선주도 그렇고 뭐 기자재, 그리고 이제 뭐 원전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뭐 잘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외국인 수급을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수급.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대장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나왔던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 뭐 최근 들어서는 뭐 현대중공업도 다시 부랴부랴 올라간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비중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다시 한번 나왔을 때 일부 소폭 이제 매수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이제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MRO 사업이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자극이 너무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도 부랴부랴 지금 주가가 계속 이제 빠르게 탄력을 얻었던 것도 6월 이후에 MRO 사업을 진출을 했더라. 그러니 네. 이제 앞으로 미군으로부터 수주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MRO 사업 굉장히 긍정적이고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뭐 조선주가 무조건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을 지금 이제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지금 2배, 3배 더 사야지 이거는 반드시 지양하셔야 된다 봐요. 오히려 정상회담 이후에 나올 물량들은 오히려 대북주나 이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굉장히 지금 뭐 좋은 회담을 하고 마쳤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다음 행선지는 북한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뭐 북핵 문제라든가 여러 안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지금 한반도를 대상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해서 비난을 했죠. 네. 우리는 친북 정책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걷어차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조만간 우리 스티븐 유가 다시 한국 들어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북한이 요걸 하면은 스티븐 유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만큼 안보적으로 위협이 좀 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겉으로는 열심히 때리면서 스파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UFC가 아니라 WWE를 하는 거예요. 각본대로 짜여진 것처럼 서로 치고받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오히려 대북주 쪽이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북주도 지금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금 매집을 하는 주체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비중보다는 적은 비중으로 접근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남북 경협 쪽으로 적은 물량이어도 접근을 좀 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원전 쪽도 잠깐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 쪽도 아마 그 협상 카드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랑 BHI가 조금 더 차트가 살아있기는 하네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실 개장했을 때부터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음봉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랫골이 달리면서 말아 올렸고 양봉으로도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62,400원 선까지 오름세를 시현한 자리라서 이 두 종목 놓고 본다면 요 정도 지지면은 금요일장 지나고 월요일장 남북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쭉 가져가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번에 이제 뭐 수익성이 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그만큼 이제 기술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로 좀 들려져요. 그러니까 사실 영업이익을 그렇게 훼손을 해가면서까지 왜 이 사업을 수주를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 사실 단가 떨어지는 사업은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로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말이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체코 원전을 수주하기 전에 네. 프랑스 전력공사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어떤 식으로 공을 들였냐면요. 프랑스 정보부에서 주요 인사들을 체코 정부 인원들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 로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오히려 이 로비를 했던 정황이 체코 정부에서 이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 이런 식으로 추잡하게 영업하지 마라라고 프랑스를 한번 걷어찬 겁니다. 근데 지금 유럽 내에서 미국의 입지가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한국이 만약에 유럽 특히 이제 프랑스나 독일이 있는 서부 유럽 쪽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이 가져갈 어떤 정치적 입지들이 굉장히 약해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제한하는 역할로 이제 중동 지역과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는 네. 오히려 한국이 가져가라는 식으로 제안을 했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지금 한수원이 이제 베트남하고 또 다시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 기사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원전의 기존 강자로 언급이 됐던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운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체코 원전 사건은 사실 한 대 맞은 격이다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겠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신동역 시장으로 봤을 때 중동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두산 엘러빌리티를 뭐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두산 엘러빌리티가 지금 외국인 수급이 많이 안 좋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요. 위해서 좀 조언을 드린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두산 엘러빌리티이기 때문에 꼭 이걸 사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원전 기업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 기업이 있죠. 아, 네. 그리고 만일 웨스팅하우스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도 그렇게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굳이 두산 에너빌리티에만 모든 종목의 100%를 다 사지 않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내가 한 10% 살 거 5% 사고 나머지 5%는 카메코를 살 것 같아요. 캐나다 우라늄 기업이잖아요. 캐나다 우라늄 기업이 이 카메코와 그리고 이제 캐나다 이제 자산운용사인 브루필드가 지금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두산 엘비티가 그동안 잘 갔던 이유가 뭡니까? 원전 수출 기대감 그리고 더불어서 원전 섹터 전반적으로 원전 산업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우라늄이 구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캐나다랑 러시아로부터 우라늄을 수입합니다. 사실 러시아 대러 제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러시아 제재에서 우라늄은 빠져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뭐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지금 만나서 이제 휴전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겠죠. 그래서 다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걸 봤을 때는 곧 휴전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 휴전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우라늄 가격일 겁니다. 우라늄 가격? 그렇죠. 지금 원전을 너도 나도 다 지었는데 완공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라늄 쇼티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남성들이 다 전쟁터 가서 죽고 나니까 당연히 산업 정상화를 하는데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우라늄 쇼티지가 단기간에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꼭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만 본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채굴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원전주에만 집중이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면 원전 관리 쪽인 뭐 한전 KPS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에 지금 초들을 뚫어놨던 것, 그러니까 선두를 띄었던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지만은 네. 이제는 우리가 이 섹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하면서 종목을 좀 가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을 말씀해 주셔서 좀 살펴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기관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그 기관 순매수 상위단에서 1위 종목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확인이 좀 되고 있긴 합니다. BHI가 수급상으로는 좀 낮긴 하네요. 기관 쪽에서 지금 한 5거래, 어제 기준까지 5거래일 정도 계속 쭉 들어오고 있고 어제는 외국인 기관 모두 들어온 부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5% 가까운 상승세 현재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까지 잘 확인해봤고요. 남북 정상회담 일정 꼭 체크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한은과 금융권 회동, 디지털 화폐 판도 바뀔까라는 댓글이고요. 서클 CEO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클 CEO 방안과 관련해서 꼭 살펴봐야 되는 이유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이번 서클 CEO의 방안은 단순히 이렇게 기업적인 방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국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와 또 그와 관련돼서 글로벌 금융 연결망을 동시에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최대 스테이블코인 기업인 서클이 이 히스 하버트 총괄 사장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핵심 의제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과 또 실무적인 적용 방안 그리고 국제거래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총재는 그동안 이렇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에 대해서 비은행 금융권이 발행할 경우 현재 이 통화정책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충격, 여기에 더해서 통화량 조절 문제, 그리고 금융 안전성 등 다양한 우려를 함께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은행 주체가 발행을 하면 발행 총량을 제한하더라도 통화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또 시장에 예상치 못한 변동성이 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진 점인데요. 이번 면담은 이런 우려를 또 해소하면서 은행 중심의 점진적 도입과 그리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과의 연계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발행사 CEO가 직접 한국 금융당국과 만나서 이 정책적인 실무적 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것도 사실은 어떠한 다리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하느니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면이 있는 만큼 특히나 그 자리가 유효한 것으로 또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발행사 CEO가 또 이렇게 함께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어진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한국 금융시장과 또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 신뢰 구축에도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서클 CEO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마 앞에 단독 붙어있는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업 누구와 만난다라는 기사들이 좀 붙어주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국내 정책적으로 힘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주가가 같이 좀 올라오지는 못하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금융권과 거래소와의 면담을 두고서는 어떤 내용들을 좀 체크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번 거래소 면담과 또 금융권 관련된 내용은 이번 방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핵심 축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타버트 시장은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또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을 차례로 만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국내 유통, 또 은행 기반의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됐습니다. 이 KB금융과 우리금융 역시도 이 각각 디지털 부문 고위 임원과 또 은행장급 임원이 함께 참석해서 이렇게 실제 운영과 송금, 또 결제 연계 등 다양한 실무적 실행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도 만나서 이렇게 달러 기반 USDC와 USDT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유통 형환, 또 거래 지원과 송금 연계 문제 등을 함께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또 구축할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국제 거래 연계와 결제 활용, 또 리스크 관리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금융권에서도 만남을 좀 갖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오름세 시원하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표 종목으로 봤었던 다나리 오늘 두 자릿수 10%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헥토 파이낸셜 한 6%대 상승불 현재 켜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ESS가 미래 먹거리라는데 SK온이 타이밍 잘 잡았네라는 댓글이고요. SK온이 미국에서 ESS 관련한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의 캐즘이 극복되지 않다 보니까 ESS가 이걸 상쇄시켜 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어떤 뉴스 내용들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움직임은 SK온 입장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SK온은 전기차용 배터리, 특히 니켈 함량이 높은 하이니켈 제품에 집중을 해왔는데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하는 전기차에 유리하지만 가격과 안전성이 더 중요한 ESS 시장에서는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꺼낸 카드가 바로 LFP 파우치 배터리입니다. LFP는 니켈, 코바트 계열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또 안전성도 높은데요. 즉 전력망에 설치하는 ESS에는 최적화된 배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SK온이 직접 ESS용 LFP를 생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 조지아에 있는 단독 공장 SK배터리 아메리카의 12개 라인 가운데 또 2개의 전용으로 함께 전환을 하면서 첫 발을 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 흥미로운 건 라인 전환 방식이 되겠는데요. 기존의 포드 전기차 전용으로 쓰던 라인을 과감히 ESS용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포드 물량은 블루오벌 SK 합작 공장에서 새롭게 충당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롭게 이렇게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또 새로운 생산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식으로 좀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온도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ESS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LG 에너지솔루션이 먼저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면 지금 이 시장 파이 안에서 SK온은 어느 정도 공략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걸까요? 네, 먼저 업계가 주목하는 점은 두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생산 능력의 확보입니다. 이 라인 전환을 통해서 약 4기가와트 시에 이 ESS 전용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미국 내 주요 전력사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맡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현재는 ESS용 배터리셀 가격이 약 K와트당 이렇게 $100 수준에 달하는데 사실 계약이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조 단위 매출까지도 또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시장 타이밍입니다. 미국은 재생에너지 30% 시대를 또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이 풍력 확대와 함께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런 IRA 규제 이후에 또 이런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SK온 입장에서는 LFP라는 비용 효율성에 있다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중국산 LFP 이런 의존도를 줄여나가려는 그런 전력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ESS 관련한 내용들 먼저 좀 살펴봤고요.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혜 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같이 매수 규모를 좀 늘려가게 되면서 특히 코스피는 1% 넘는 상승률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미국 정규장에서는 잭슨홀 미팅과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파월 의장 발언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체크하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